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그 이후에 내놓은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지금 손을 흔들어서 화답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실려 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든 통합에 내 영혼을 걸겠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극한 분열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통합을 위해서 내 영혼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취임 연설에서요. 민주주의를 11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통합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미국 내 상황이 주요 관심사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정치적 극단주의를 배격한다.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동맹을 복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국가가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여권발 100조짜리 논쟁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실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손실 자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세균 총리 방역 피해 보상 법제화를 지시했다. 기재부가 최근에 이에 대해서 재원 등을 얘기하면서 반발했어요. 이거 어렵다고. 그러자 지금 저항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타합니다. 총리가 기재부 차관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했을 때는 이거는 가라는 뜻이죠. 영업 제한 피해 지원 필요하지만 돈 어떻게 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법무부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몇몇 사무실 등 검찰 김학의 출금 그 과정에 대한 해외 출금에 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겁니다. 검찰이 드디어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지검 배당 8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국민 앞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따져보면 25년 만입니다. 이미 과거서부터 논의는 계속 있었죠. 수사, 공소부 분리, 그리고 차장 후보 복수 제청 뭐 이런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차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직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뒤집힌 민심입니다. 부산 얘기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뭐 좀 앞선다.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뒤집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배경이 무엇일지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기재부의 나라냐. 일면 기사 때 봤습니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의 질타가 있었다. 오늘 요 표현을 인용한 제목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택배비가 불씨.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이거 큰 문제가 됐었죠. 노사가 뭔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택배비 인상으로 연결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공수처 출범입니다. 어제 출범한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좀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에도 바로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 그리고 취임 이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신문에서도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좀 눈길을 잡았던 몇 가지 장면을 지금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22살 흑인 여성,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좀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쟁을 보면요, 3,900여자 축시로 통합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흑인, 여성, 그리고 20대 초반.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결코 주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극복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어릴 적에 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인 질 여사가 이 흑인 여성을 천거했다. 최연소로 축시를 낭독한 겁니다. 이름이 고먼인데요. 의회 폭동을 보며 밤새 시를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2036년에 대선 나갈 것이다. 그럼 앞으로 한 10여 년 뒤인데요. 30대가 됩니다. 대선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바이든 최근접 경호 요원은 한국계 데이비드 조.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에 항상 옆에 있습니다. 경호부장입니다. 데이비드 조 한국계입니다.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입니다. 비밀경호국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말고는 딱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 총괄 맡았다. 이렇게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인물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거든요.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Of a country and a time where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can dream of becoming president only to find herself reciting for one. 자, 지금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모습인데 지금 문을 열어준 옆에 누군가 있죠? 검은 양복. 데이비드 조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저 동양인은 누구인가? 동양계 미국인 같은데 누구이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언론 통해서 알려줬고요. 지금 보면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저렇게. 밀접 경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철저하게 믿는다는 뜻도 될 겁니다. 네. 어제 이제 저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지금 두 가지 모습 연속해서 기사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지향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만다 고만 같은 경우도 흑인이고 예. 지금 데이비드 조 한국계.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로페즈 같은 경우 라틴계입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 이제 국가를 불렀던 레이디 가가는 백인이지만 성소수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합입니다. 통합. 분열된 이 미국을 어떻게 하든 이제 이렇게 결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 인종을 구분할 때 예. 샐러드 볼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도 사실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이민이 올 때는 우리가 멜팅팟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하나의 팟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 내릴 수가 있어요. 하얘니까. 그런데 이제 유색 인종이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피부색이 다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샐러드 볼이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샐러드 볼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예.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특히나 이 아만다 이 고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는 그래서 시인이 돼가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 유능한 이 청년 이제 재원인데 이번에도 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시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니 보는데. 그 부담은 엄청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처음에 안 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6일 날 그 의회 폭동이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된 사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 뭐 아주 쉽게 축시가 써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지점을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주목하는 이유는요. 미국 국내에서 저렇게 어떤 다양성, 포용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전에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장성상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연장이 될까라고 싶지만 외국을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 역시도 이런 게 아닌가. 뭔가를 좀 다양하고 동맹을 중시하고 같이 가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 이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 네. 미국의 모습이었고요. 우리도 저런 어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어떤 취임식 내지는 큰 행사. 우리도 언젠가 이런 모습이 좀 있을까요? 네, 좀 그런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가장 제가 더 원하는 바인데요. 예. 가장 요번에 이제 고먼 시인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그 젊은 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젊은 시인이라는 게 단지 이게 나이가 젊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거침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사실은 되게 이 논쟁이나 이념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이 고먼이라는 시인은 인종차별과 페미니즘 활동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걸어서 한 일국의 그리고 그 어떤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의 축시를 낭독하게끔 이끌었다는 거는 예. 상당히 우리나라가 조금은 경청하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딱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능력 있는 시인이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20대 초반의 젊은 시인을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게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들러리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저렇게 큰 행사에 과연 20대 초반에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을 네. 등장을 시켜서 상징성을 줄 것인가?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그냥 배후에 우리는 이벤트를 깔아놓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예. 지금 고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율적인 능력으로 자율적인 영감을 받아서 특히 의회 폭동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다는 부분이 저희한테도 상당히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상징성을 돌파하는 힘이 느껴진다고 봐서요. 미국 사회가 저런 부분에서 이제 통합에 조금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우리나라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20대 그리고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예. 그러한 것을 단지 돌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시위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시위의 한 대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시위의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빛은 언제나 존재한다. 앞서서 무슨 새벽, 어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그 빛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빛은 늘 있다. 그러나 못 알아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한 15년 뒤에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딱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차죠. 지금요. 이런 모습들이 소개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장면에서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때 경쟁자일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인물들이 참석을 했는데 약간 눈길을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임식 모습이거든요. 샌더스입니다. 샌더스. 근데요. 취임식 복장치고 좀 독특하죠.
동네 아저씨가 어디 가게 가는 복장 같잖아요. 장갑도 끼고 그리고 모자가 달린 패딩 점퍼를 입었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 보면은 코트를 입고 지금 기념사진 찍고 있는데 완전 좀 튑니다. 사실은요. 저 복장이요. 자, 그리고 이제 취임식 모습이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요. 뭔가가 좀 피곤해 보입니다. 근데 나이로 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4살이 어려요. 지금 동생이 지금 뒤에서 형님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는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좀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뭐 별 관심 없다 나는 뭐 이런 걸까요? 아무튼 저런 조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좀 됐습니다. 최종훈 평론가 제일 많이 웃으시던데. 저는 아까 그것도 봤지만 사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문고리 권력을 한국계가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경호부장. 네, 맞습니다. 아. 경호부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질 바이든 여사, 예. 퍼스트 레이디를 일정을 담당하는 것. 우리나라 청와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제2부속관 부속실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일정을 담당하는 진아리라는 부속실, 분도 제2부속실의 1점 담당.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경호 그리고 또 이 퍼스트 레이디의 문고리 권력까지도 한국계가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뿌듯한 마음에서 아침에 또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치권과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부산입니다. 이 기사의 중심은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오는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한 주 만에 뒤집힌 부산 민심. 한 주 만에 뒤집혔다. 여당 가속 페달, 야당 반전 시도다. 그렇죠. 여기 보면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전국 조사 중에서 이제 지역별 조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별 조사에 주목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34.5%, 국민의힘이 29.9%.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된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한 주 전에는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훨씬 앞섰거든요. 40%대를 기록하면서. 그런데 한 주 만에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 달라진 분위기의 당혹. 혹시라도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경쟁이 있는데 그 경쟁이 과열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계 목소리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으로 가겠다고 조만간. 그리고 민주당은요.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민심 다잡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신공항 카드 통했나? 부산서 야당의 지지율을 역전시켰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난달까지 그리고 뭐 이달 들어서까지 지지율 조사가 쭉 연결돼 있는데요. 뭐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40.7, 민주당이 24.7. 이거 좀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그런데 어제 나온 조사는 역전이 됐죠.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수치 자체가 절대값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 주 사이에. 자,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어제 부산 방문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지율 결과가 나온 거죠. 2월 신공항 특별법 처리 약속 그리고 여당 주자 김영춘 내호는 가덕이다. 민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가덕 김영춘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불경 지지율 급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여기 보면 변성환 시장 대행 부산시장 대행도 출마 채비다. 그래서 뭐 후보들 이름도 좀 언급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여야의 지도부가
얘기를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몇 프로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음력설 전에 한번 다녀올 거라고요. 네. 자, 이종훈 평론가. 네. 일단 국민의힘이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겁니까?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 겨울 맞은 배짱이. 겨울 맞은 배짱이요? 예. 그럼 여기서 배짱이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비판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예. 웰빙 정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웰빙. 예. 그러니까 뭐 노력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한 게 그래서 좋은 거지. 뭐 기득권에 이제 좀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집권 기간 동안에도 내내 이제 보여줘서 이제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고 이제 그랬던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부산 경남 이쪽은 사실은 이제 텃밭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텃밭은 그냥 뭐 우리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지금 뭐 그냥 마음 턱 놓고 아무 노력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기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비상에 걸리니까 가덕도 신공항 카드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산 지역 경제가요. 전국 지역 경제 중에서 가장 지금 침체가 돼 있고 그 성장률 저하 속도가 가장 빨라요. 예, 통계 수치로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자, 그래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통해서 반전을 이제 노리기 시작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지역 민심에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런 별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만 경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럼 지역 경제 또는 경제 전문가가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경우에 인물이라도 지역 경제를 좀 살릴 만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 김종인 위원장 늘 얘기하잖아요. 70년대 뭐 경제 전문가, 차기 대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인물을 빨리 발굴해서 뭐 이쪽에 투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인물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숫자는 그중에도 많은데 잘 안 보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숫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감을 이제 안겨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내내 예. PK 정서가 어떤 정서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집권 기간 동안에도 계속 예. TK에 비해서 우리가 홀대받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이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짱이가 지금 갑자기 찬바람이 겨울을 부니까 맞았다. 화들짝 논란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좀 뛰어야 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어차피 겨울은 오잖아요. 그렇다면 배짱이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걸 극복하려면은. 그러니까 개미가 돼야죠. 뭐 물론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왜 그러세요? 경제 잘합니다. 전문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항변하실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은 유권자들 눈에는 막상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혹시요. 지금 보궐선거가 서울, 부산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긴 했는데 단일화, 이른바 후보 단일화 논의를 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얘기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해서 전체적으로 유권자분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신 게 아닌가. 그것이 부산 쪽으로 불똥이 튄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예.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분석이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있어야 서울이 그와 같은 먼저 것이- 좀 뭐가 변화가 그렇죠. 그렇게 생겨야. 변화야 그것이 이른바 북풍발해서 남풍까지 이제 그 남쪽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울발 북풍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지만 좀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아까 지지율 그래프에서 보였듯이 현재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은 네. 오히려 이른바 5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당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서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정권 초기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심의 역전이 보여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오히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서울만 되면은 부산은 뭐 당연히 된다라는 취지의 어떤 이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결국 이것은 뭐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김종인 국민의힘의 비대위 대표와 안철수 그 국민의당의 어떤 대표 사이의 논쟁이라기보다는 부산 자체 어떤 민심에 대한 어떤 소외 이런 부분 오히려 서울 지역의 어떤 너무 지나치게 어떤 국민의힘이 지지를 어떤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힘을 모으다 보니까 예. 오히려 왜 우리한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럼 경고 메시지를 국민의힘한테 상대적으로 보낸 것이 부산이 아닌가. 좀 소외감을 느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타오르고 물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해수동이라고 해서 해운대 그리고 수영구 동래구 이런 데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이 본인들이 소외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 야당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 그래프 그려진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앞서서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여기 PK 지역이죠. 여기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역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지역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섭니다. 이 정도 수치면 사실은 5차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폭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좀 뭔가 벌어져 있는데 부산 경우 역전이 됐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단일화 이 논의 과정이 너무 피로감을 줘서 혹시 부산 쪽에 영향 준 거 아니가 하는데 아까 최인영 변호사께서는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PK가 좀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김구랍 교수님. 네. 자, 그럼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제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 아니다.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열렸다. 뭐 이 정도로 봐야지 이것이 국면이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승기를 잡아가는 뭐 사실 그럴 만한 계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지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예.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사실은 이렇게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어떤 평가적인 부분에 반사 효과를 너무 기대하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지금 있는 것이지 사실상 뭔가 국민의힘 당이 부산을 위해서 뭐를 내놓고 있는 거냐. 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동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해서 예컨대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뭔가를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거기에 핵심은 사실 신공항이거든요. 가덕도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반사 효과만 거두려고 하는 당 밀어줄 바에야 내가 그냥 우리한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질 수 있다 생각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저도 잘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부산 시민에게 각인시킬 것인가, 부산 시민에게 우리 당이 뭘 해줄 수 있는 건가를 예. 남긴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예. 저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지지율 조사가 매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때마다 아마 기사로 좀 다뤄지고 또 분석도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기사 좀 많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역시 이 주제도 정치권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재원, 돈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재부 나라냐? 질책한 정세균 총리. 그러니까 기재부를 질책을 한 거죠. 자영업자분들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요. 정세균 총리도 이 얘기를 한 건데 기재부가 힘든데요. 그게 돈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냐면요. 여기 전날은 20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의 하루 전날이거든요. 김용범 기재부 차관 약간 좀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경고치고는 엄청나게 센 경고입니다. 그러자 여기 김차관 국회 논의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 꼬리를 내렸다. 총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여야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영업자분 등 뭐 이런 분을 포함해서 이거 손실보상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이르면 내달 입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당정 합의, 김종인 이거 추경 필요합니다. 정치권 재원 마련 방안 놓고는 좀 의견이 다르게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좀 비슷한 내용을 좀 담고 있죠. 정 총리의 경로다. 손실보상제 고민 깊은 고간지기. 고간지기는 이제 기재부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기재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간지기로서는 좀 고민이다. 고간에 지금 많이 없는데 이거 다 쓰면 좀 그런데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김용범 차관이 우회적 반대를 했는데 이거에 제동을 걸었다. 뭐 아무튼 기재부 일단 알겠다. 해보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실화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매달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충분하게 해줄 정도는 뭐 100조까지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법제화될 때 이거 쉽게 못 바꾸는데 이게 쉽게 갈 것인가. 이런 지적이죠. 그리고 출혈 최소화, 합리적 보상 묘수 찾기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을 손실을 받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지난 1년 동안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일단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의 나라냐 이 발언은요 언론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 때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렇게 전해진 얘기라서 영상으로는 없습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류의 질타를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돼서 그 당시 이제 보편 지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기재부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때도 기재부를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강하게 이런 모습 계속 보일 겁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강력한 질타와 경고가 나온 겁니다. 정세균 총리 어떤 생각일까요? 글쎄요. 좀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좀 이것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나도 뜨고 싶다. 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지금 차기 대선을 지금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간 걸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만간 총리직 내려놓으시고 정치권으로 이제 복귀를 하실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 총리 시절에 뭔가 성과를 하나라도 네. 좀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어떤 기본소득 뭐 이거로 지금 계속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보편적 지급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뭐 재난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꼭 이제 그렇습니다. 집어넣는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사면, 예. 뭐 통합 예. 뭐 이런 거로 이제 키워드를 최근에 잡아가고 또 있는데 이익공유제 이것도 강력히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그것도 이제 통합에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 그런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도 뭔가 대표 상품이 하나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조금 무리수를 두시는 게 아닌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좀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번에 뭐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예.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보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좀 이번에 내놓은 안을 보게 되면 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과감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이 그 나라 살림의 주름살을 확 찌게 할 그런 좀 파격적인 대안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좀 정세균 총리의 요 발언의 배경을 약간 좀 정치적 해석, 대선 주자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각각의 지금 여권 내 대선주자 분들이 어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뭔가 자신의 주장들을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그리고 기본소득,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얘기,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제를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의 정책 같기도 하죠, 지금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요 내용에 관한 얘기. 여기 보면 이제 곡간지기는 고민이 깊다라고 돼 있잖아요. 곡간지기, 정부, 기재부입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 주홍구 교수님. 일단 이 손실보상, 코로나19로 과연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법제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어려움이 첫 번째 재원 마련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일단 손실보상제가 나와서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인데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이 70%, 이제 실질적으로 90%까지 이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그걸 비교를 해보면요. 독일의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부분이고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로 산정해서 이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네, 그게 법제화로 시도될 수 있는 요지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재원 마련을 독일과 준하는 70% 정도의 손실보상을 한다 그러면은 4개월 정도 남짓했을 때는 100조 원 가까운 98조 원에 가까운 액수가 소요되는 독일에 준해서 손실의 70%를 보상해 준다고 할 때는 네. 100조가 된다. 예, 100조 원 4개월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라는 것도 그냥 가장 어떤 낭만적으로 가장 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위험 부담을 생각한다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얘기하는 난색을 표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보상의 측정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 세금 신고가 사실은 실제 매출보다 좀 적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금 거래하는 진짜 소상공인 혹은 노점상 분들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세심하게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제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예. 향후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또 부분이고요. 형평 문제가 또 맞습니다. 제기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정 총리가 지금 저렇게 윽박 지르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은 이미 작년 초반부터 법제화를 말씀하실 거면 그때부터 말씀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마련하셨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이익공유제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원 마련을 계속 국가 재정에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러한 어떤 재난 사태로 인해서 또 반사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과 아니면 그러한 금융. 요번에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대규모 그 은행사들, 금융사들이 이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같이 맥스가 될 수 있는, 믹스앤매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손실보상제 얘기하면서 기재부가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저렇게 윽박지르는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저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사실 손실보상제도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익공유제까지 겹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데 이 얘기 최인정 변호사하고 김건희 교수님 두 분 다 말씀 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인정 변호사. 저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입적인 어떤 그 행정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상 원칙은 그로 인한 그 국민의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는
그것을 보상하는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그 침익적인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규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위헌적인 논란이 있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해서 5인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밤에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근거는 자영업자들 어떤 정부의 않습니까? 조치로 해서 피해를 봤다 이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손실보상 제도란 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예. 입법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과연 실제로 이것을 법제화해서 하려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 총리의 대선 프로젝트로서의 어떤 대표 공약 1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나아가서 방송에 가서는 아예 대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공무원을 압박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름대로 좋은 어떤 입법 취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예. 현실 범위 내에서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명 지사는 3차 지원금 보편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덜 푸느냐 더 푸느냐 단세포적 논쟁 그만하라고 해놓고는 그보다 훨씬 더 돈이 드는 것을 가지고 기재부를 압박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호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 예, 정치평론 프로그램이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좀 해석이 정치적이다. 네, 지금 사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일종의 공공의 이익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을 이제 강제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컨대 손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희생을 하고 있고 그 희생 덕분에 많은 사회인들이 국민들이 사실상 건강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예컨대 자영업자다 소상공인이다 계속해서 뭐 임대료 같은 걸 본인이 낸다. 이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기여를 사회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예.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또 그런 희생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컨대 뭐 독립운동을 한다 그럴 때도 우리가 그런 어떤 보훈 처리를 해주는 이유가 예. 사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 그분들의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하고 또 촉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기 어렵다. 그런 이유 하나로 계산을 안 하는데 저는 이거 당위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역할이고 그게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저는 뭐 기재부의 어떤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짜서 어떤 형태로든 이분들을 보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사실 이것이 정 총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지금 이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안에서 사실은 좋은 지혜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법안으로 만든다 그러면 다시 이런 어떤 재난적인 상황이 와도 국민들이 덜 두려운 것이고 불안감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사회적 통합의 부분도 올라갈 수 있다. 좀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야에서 법제화 논의가 있을 거고요. 아마 나온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이른바 이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아마 이런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은요. 첫째가 정세균 총리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 문제, 손실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용인데요. 또 다른 축이 기재부잖아요. 다음 기사는 기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재부 하면은 사실 경제사령탑인 부처.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잖아요. 그만큼 위상이 높거든요. 그런데요. 신입 공무원들 기재부 가기 싫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5급 공무원이니까 이른바 이제 고시잖아요. 행정고시에 붙어서 공무원이 되면 사실은 과거에는 1순위가 기재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여기 보면 기사 내용이 일은 거의 영혼을 갈아 넣을 것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그러나 위상은 옛날 같지 않고 아까 앞선 기사처럼 총리한테 혼나고 뭐 하면 막 반대한다고 저항 세력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신입 공무원들이 싫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김은학 교수님,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제 이 행정부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편성권이거든요. 이거를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꽃 중에 꽃이죠. 그래서 뭐 누대에 걸쳐서 사실 기재부에서 일하는 것을 원했는데 예. 요즘은 이게 미달 사태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뭐 다른 권한이 약화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대의 어떤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사실상 고강도의 어떤 노동, 내부적인 어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막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자기의 여유로운 삶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누가 갈망하고. 따져봤을 때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해서 뭔가 그렇죠. 잘 되는 쪽이지만 지금은 지금 아니, 오히려 그렇게까지 좀 더, 살아야 돼? 그렇죠. 여유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신분이 예. 보장되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까지 내가 진짜 높은 강도로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전 세대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이번에 미달 사태의 원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얘기가 나온 기사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런 기사도 있어서 오늘 또 눈길 잡습니다. 기재부 싫다. 뭐 이렇답니다. 신입 공무원들 뭐 최근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경제 관련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기차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넥소 수소차죠. 수소차를 사면 보조금이 3,350만 원. 그런데 테슬라 모델 S는 영원 안 준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이거 구매하시면은. 그런데 이게 좀 개편이 됐는데 약간 뭐랄까요? 백일약이나 이런 게 좀 작은 차라고 할 수 있죠. 코나 니로는 1,200만 원씩 지원. 그리고 지방의 경우 보조금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뭐 전기차를 1,100만 원 지원도 있는데요. 그런데 9천만 원 이상이 되는 이런 전기차 등은 보조금이 폐지됐습니다. 비싼 차를 사는 데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 S. 그동안은 1,25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원이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택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분들 과로사 너무나 많은 일 새벽까지 일을 한다 힘들다 이런 건 호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합의가 좀 나왔어요. 택배 분류 작업은 기사가 아닌 회사가 한다. 그동안은 이 택배 기사분들이 분류까지 하는데 이 분류가 한번 작업에 들어가면 5시간, 6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2일 내에 반이 분류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택배 기사분들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죠.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이 나왔습니다. 합의를 했는데요. 택배 기사의 분류 지시를 못하겠다. 그리고 전담 인력 또는 자동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인력이 요 분류 인력이 별도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 배송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요. 그리고 최대 근무 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그런데 사실 이거 파업 예가 있었는데 서울 택배 대란은 막았지만 이렇게 될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근무 시간을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인력을 늘어날 것 같죠. 그럼 택배 회사로서는 아무래도 택배비 인상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좀 우리 또 소비자들과 직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고객들과.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물류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택배비 인상 불씨가 살아났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 기구가 극적으로 타결을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제 공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보완하자는 약속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 항상 뭐 이런 종류의 일, 그러니까 뭔가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노동을 막고 그다음에 뭐 힘든 걸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개선이 될 때는 항상 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예.
그러니까 뭐 과로사 방지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그 합의는 불가피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이제 고객에게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통해서 상당히 뭐 이번 그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그랬고 편의성을 많이 이제 우리가 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뭐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또 우리나라 또 굉장히 배송이 또 빨라요. 그래서 이제 초특급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더라도 누린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좀 부담을 더 해야 될 순간이 왔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좀 불가피하다 이건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홍 교수님, 과거 보면은 음식을 좀 시켜서 드실 때 보면 한참 전에는 사실은 어떤 그 식당 시키면은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배달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달비가 이제 별도로 청구가 되잖아요. 아마 이런 변화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꼭 팬데믹이 아니었었더라도 이제는 배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택배에 대한 것들은 예. 아마 증폭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를 조금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나서서 국민들을 좀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택배비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게 미묘한 게 있는 게 사실은 택배 사업 자체가 되게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배 노동자분들이 이게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한 만큼 또 돈을 벌게 되는 어떤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열 양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거래 구조 개선에서 사실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배비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방식으로 또 과중된 노동 강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택배 기사분들이 갖고 있는 수수료가 몇 년, 5년이나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동 강도만 올라가고 있고 특수고용제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용역을 맡겼을 때 거래 구조 개선을 지금 용역을 맡겼거든요.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택배비가 인상되더라도 그 부분이 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님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 장비가 충분히 선행이 되면 국민들도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 납득하고 설득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생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부분이요. 택배비 얘기가 좀 언론에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 그리고 공수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기사들은 검찰의 수사와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수사가 몇 가지가 있죠.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지금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공항, 법무부 등 뭐 4곳 그리고 뭐 어떤 사무실 여러 곳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택 얘기도 나옵니다. 팀 구성 한 주 만에 수사가 급물살을 이루고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또 한 갈래 좀 주목받는 수사는 이겁니다.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다음 주 출석하라 통보. 이건 원전 수사입니다. 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수사죠. 이 수사가요. 월성 원전 1호 원전 조기 폐쇄 지시 혐의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이어서 윗선 조사입니다. 이게 아주 민감해요. 윗선하면 그러면은 권력의 심층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떠오르시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게 아주 민감한 수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사항이 좀 이렇게 좀 소개돼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어떤 각오 이런 걸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공정한 수사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공수처 출범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막연하게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이 뭘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로 넘기세요 하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 수사, 기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기소권 분리가 주시되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다 갖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상급 이상 공무원 등 7,000명이 대상입니다. 그 공직자와 가족이 대상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내분 우리는 4급 수사처가 됐다. 그러니까 보죠. 3급 이상은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남는 게 4급이잖아요. 그러니까 4급 담당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답니다. 이게 뭐 푸념일까요? 뭘까요 이게? 여기 보시면 뭐 수사 대상 권한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한눈에 보이시죠? 대통령 등 육부 요인. 우리나라 최고위직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판사검사, 국정원, 뭐 감사원, 국세청. 여기 보시면 이걸 따로 한 거는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은 이른바 힘 센 곳입니다. 이 센 곳에 상급 이상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공수처. 여기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공수처 확실히 이런 점은 다른 곳이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검 중수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1월 1일부터 그 법조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검찰에 고소했던 사람들이 문자가 와요. 근데 보면은 무슨 문자냐면은 이 사건 당사자가 그 귀하가 고소한 사건이 다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른바 타관 이송 결정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이게 뭐죠? 하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일반 민생 사건 절도내, 보통 사기내 아니면 성범죄내 이런 사건 이제 더 이상 검찰에 고소 못합니다. 다 그거 이제 경찰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검찰에 고소하면 다 경찰로 넘기고 예.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합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보면은 3급 이상 공무원이 대략 7,0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뭐 공수처가 이제 그 수사검사가 한 25명, 수사관이 한 40명 정도에서 다 해서 한 6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뭐 그 지방검찰청 수준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뭐 이거 뭘 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0명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관과 검찰이 합치면은 65명. 그거를 나누면은 수사관이나 검찰이 한 명이 한 107명, 한 100명 정도만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다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이제 수사검사가 25명인데 수사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7,500 나눠도 한 사람당 280명만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남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정치적 중립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예. 아마 지금 그 최근에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출범을 늦춰야 예. 된다 하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여당 측에서 오히려 공수처를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만약에 공수처 검사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사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검찰이 합니다. 또 검찰이 합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검경수사권 독립론 중에 이른바 중요 6대 범죄 수사가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범죄라든가 중요 그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하는데 그것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건 자가당착이겠죠.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검찰에서 이제 나서서 그 정도 그런다. 수준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 이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공수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나왔습니다. 이 주제가 지금요 신문에. 공수처 본격 가동까지는 최소 2개월. 왜냐하면 차장도 뽑고 검사도 뽑고 해요. 수사관도 다 뽑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1호 수사 대상은요.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호 수사. 이게 1호 수사가 되면 이거 길이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어딘가에는. 정치적 민감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막 소개했던 뭐 이런 민감한 이런 상황을 공수처 가져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한동안 사건 가뭄 겪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론 뒀는데 뭐가 수사라는 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뭐 인적 구성하는데 이게 좀 만만치도 않다. 작업이 뭐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1호 수상
1호 수사 대상 이거 질문을 하는 저도 좀 멋쩍긴 한데요. 이게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기피하는 거죠. 이제 역사 속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그렇죠. 된다. 공무원으로서. 공수처 출범하고 그렇죠. 뭐라 기를 때 그 다음에 1호는 뭐였다가 나올 그렇죠. 겁니다. 그럼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뭐 우리가 위키리크든 무슨 예. 치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피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김진욱 처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 사건이라는 게 언제 터졌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왔으면 그걸 1호 대상으로 해야지 굳이 그걸 놔뒀다가 딴 걸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적 중립성의 공정성이 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 1호를 누굴로 가를 거나 뭐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정치적인 사안은 좀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보다는 그냥 뭐 전형적인 그 고위공무원의 개인 비리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가 마땅하다. 뭐 그런 쪽이 아마 김진욱 처장한테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사안은 좀 기피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종구 평론가께는 질문을 좀 더 좁혀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1호 대상 이게 아주 관심사인데요. 예를 들면 새롭게 불거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할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 공수처가 그 사안을 수사에 들어갈까? 아니면 기존에 검찰이 하고 있는 걸 일로 넘기세요. 이렇게 해서 1호 수사사장이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손탄 사건을 1호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검찰이 뭔가 진행된 사건.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적인 민감 사안을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게 되는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공수처 론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언제나 청와대 통제를 받고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 안 할 수가 없어요. 권력형 비리는 원래 민감하죠. 예, 당연히 제일 민감한 사안.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명백히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공수처 수사를 받고 뭐 탄핵 과정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갔어야 정상인 그런 거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핵심은 뭐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여당 그리고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피하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전망은 피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피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피하려 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 무용론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또 이럴 수 있겠네 진짜. 진짜로 여기 전망하듯이 한동안 사건 가뭄. 공수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신인정 변호사 해줄 말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특수부입니다. 예. 특수부에서 검사의 능력은 뭐냐면 인지하는 직업입니다. 인지. 고소 고발을 받아가지고 한 사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손탄 사건이 아니고 인지. 공수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보 능력을 발휘해서 인지에 있는 사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인지 수사라고 하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알아서 고소 하는 거야. 사건과 인지 사건인데 보통 형사부는 고소에 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예. 특수부나 공안부 거기에서 이제 인지에 있는 사건, 내부적인 내사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풍문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특히 이제 이 공수처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가사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처음 알려진 사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하면 이종구 평론가는 뭐 손탄 사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가져와라. 이거는 좀 약해 보인다. 가능성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5채 가운데 한 채는 외지인이 샀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아니라는 거죠. 외지인 비중을 따져보니까 지난해 22.2% 역대 가장 높았답니다. 뭐 건수로는 한 2만 700여 건.
공급 부족, 규제 강화되자 똘똘한 한 채 전국에서 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이 타 지역 매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매입 이 비율이 나왔는데 높군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이 그래프상으로요. 주건 교수님, 이거 어떤 현상일까요? 이게 지금 이제 아파트 집중 현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라고 알고 있는 어떤 부동산을 예. 재산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이제 교차 매입도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을 매입하는 예.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 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이게 이제 정부가 원했던 방향하고는 반대로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효과는 안타깝게도 사실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셨듯이 공급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언밸런스 함이 낳게 되는 좀 결과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을 공급할 때 꼭 공공임대만을 또 고집하실 것은 아니고 민간에게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향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아파트만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많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